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트라고 했을 때, 동양이라고 했을 때, 이 책에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동양 전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극동 지역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이런 지역은 뺍니다. 물론 인도도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유 같은 걸 좀 밝힌 게 있는데, 근동은 유럽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근동 지역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2개나 있는 거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른바 있었고, 근데 그 문명권에 있었던 동양이 유럽인의 이해관계에 가장 치열하게 얽혀 있는 지역인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지역, 그 동양에 대한 편견이 훨씬 적대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극동 쪽은 상대적으로 너무 멀고 가기도 힘드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별로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까지도 안 생기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근동 쪽은 너무나 가깝고 충돌이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적대적인 어떤 편견들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더 치열한 거죠, 관계가. 그래서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났죠. 팔레스타인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또 청년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가 바로 유럽의 이제 식민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사이드는 식민지 지식인 입장에서 유럽의 어떤 폭력, 만행 이런 것에 이제 근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쪽 근동 지역을 이렇게 하는 인식적 또는 감성적 정당성 같은 거, 자신들이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그 근거들은 뭘까, 그걸 좀 찾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되고, 극동 쪽까지는 이제 포괄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극동 쪽에도 그러면 오리엔탈리즘이 관통이 되겠느냐,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또 극동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또 이어서 다음 3강에서 레ヴィ=스트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지식인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 극동 지역인 일본에 대해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동양에 대해서 편견을 좀 이제 강화시키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상상의 질 속에서 사람이 에덴 동산 또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낡음 대신에 새로움으로 세워야 할 구세계이거나, 그러니까 동양은 구세계, 동양 중에는 구세계도 있는 거죠. 페르시아 같은 곳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쪽은 이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슬람이라는 자신들이 볼 때. 근데 이쪽은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새로움으로 기독교로 이제 세워야 될 구세계가 동양에는 있고, 또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신세계가 있다. 콜럼부스가 이제 아메리카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걸 인도라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신세계, 동양은 구세계와 신세계를 나뉘는 것도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서양에서 이슬람 쪽 수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는 조금 얘기가 조금 길어서 조금 뛰어넘어가 보고요. 아무튼 여기도 이제 앞에 처음에 범위 부분에서 얘기했던 4명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어떤 원형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그 경전이 코란인데 코란의 의미를 이제 기독교들이 이제 코란을 보면서 해석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 자기들의 이해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혀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막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습관들이 기독교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우월성을 또 얘기하기 위해서만 그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 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되게 못나게 보이는 거는 바로 못나게 또 서술하고 조금 우월해 보이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이제 중세 역사가 노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서양식 이슬람 수용 과정에서의 어떤 오리엔탈리즘적인 모습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이야기는 그 기독교색이 유럽, 중세 유럽에서 그 동양이 이제 점차 그 편견들이 이제 그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연극적인 데라. 이 표상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영어로는 이제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게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표상은 대표라는 뜻이 있고 또 그 대의제라는 뜻이 있어요.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말 쓰죠. 그 국회의원들, 국민 대표죠. 그 사람이. 그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재현이라는 뜻도 있어요. 리프리젠트니까 프리젠트가 이제 그 지금 현재로 이제 드러내는 거고 리니까 다시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표상이라는 거는 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머리에 상이 뛰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거. 그걸 쉽게 이제 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고 표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이미지가 딱 그러니까 머리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게 표상인데 그 아시아 또 동양에 대해서 어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근데 그 그림이 그 약간 연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이라는 거는 그 모든 동양의 나라들이 포함되고 있는 중의 무대인데 이 무대에는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또 그 자신이 원래 속하고 있는 더 큰 전체를 형성한다고 하는 어떤 역할을 연기를 하고 근데 그때 이 동양이 그 유럽 세계를 넘어서 무제한적으로 확대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폐쇄된 영역이다. 그 유럽에 부속된 어떤 연극 무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게 유럽인들이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그리는 동양이니까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신들이 알게 된 동양,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것만 동양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일본은 아까 이제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오리엔탈리스트는 지식에 관한 전문가임을 불구하고 그 지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유럽 전체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동양에 대한 느낌, 이미지,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유럽에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지식이 편견에 가득 차고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유럽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마치 극작가가 그 굉장히 비교적으로 어떤 극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을 때 관객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고대와 중세 유럽에서 그 여러 가지 동양에 대한 그 느낌, 정서, 아주 협소한 정보들이 모아져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그 거대한 어떤 문화적 레퍼토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문화적 레퍼토리가 그 유럽의 그 문인들에게 굉장히 그 독특한 영감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이드가 굉장히 쭉 그 레퍼토리를 나열을 하거든요. 그럼 스핑크스, 클레오파트라, 에덴, 트로이 이게 다 그 동해안 쪽 아시아하고 관계된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잖아요. 그 스핑크스는 당연히 이집트에 의해서 에덴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트로이도 그리스에서 계속 변방이라 저 소아시아 쪽으로 수습되는 쪽이고 소돔과 고모라 아스타르테는 그 주석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페니키아 쪽에 그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에요. 그리스의 그 아프로디테하고 때때로 동일시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스와 오시리스 이게 이제 이집트의 신들이고 그 시바 여신, 파괴의 여신, 인도에 나오는 바빌론, 그 지니가 이것도 재밌는데 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무슨 저 디지털 저 말로 하면 TV도 틀어주고 전화도 보내. 근데 그게 원체는 그 아랍 쪽의 해속신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정령이거나 아끼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저기 나오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알라딘 램프 막 그 램프를 손으로 문지르면 그 지니가 올라왔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붙으면서 천사 또는 사탄 이런 쪽으로 기독교적인 관념이 투입되면서 굉장히 풍부한 그 이미지를 갖게 된 그러니까 아랍 출신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아랍 쪽에 이제 그 사제 계급을 뜻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뜻으로 봤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그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마귀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 그래서 그 마귀라든가 그 니네베, 프레스트존은 아시는 분들 있긴 하겠지만 이 서유럽에 그 전파된 정설 속의 왕인데 그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신은 동양 쪽이지만 그 기독교를 수용해서 아주 위대한 왕이 됐다 이런 전설 속의 어떤 왕이고요. 그리고 마호메트 바로 그 이슬람교를 그죠 세계화시킨 그 마호메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세팅들 이게 다 동양에서부터 온 풍부한 레퍼토리죠. 문화적 레퍼토리. 그래서 이게 이제 때로는 이름만으로 전달되고 반은 또 상상이고 반은 또 약간 사실에 근접한 지식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과 악마, 영웅, 공포와 환희, 욕망.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의 그 상상력은 이러한 레퍼토리들에 의해서 엄청난 장악문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중세로부터 이제 18세기까지 뭐 아리오스토, 밀턴, 말로, 타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겠지만 셰익스피어, 그죠? 세르반테스 이런 대작가들 그리고 롤랑의 노래나 엘시드의 노래 그 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중세 유럽에서 일종의 그 기사 정신을 얘기하는 시들이거든요. 이런 작품에 다 동양의 이런 그 보고들을 이용해서 작품이 만들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미지가 주입되고 어떤 관념이 주입되고 비유를 할 때도 어떤 약간 편견에 찬 비유의 윤곽들이 또 만들어졌을 거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지식이 진보되었다고 보이는 시대에도 유럽에서 그 오리엔탈리즘의 학문적 정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의 상당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그 편견 같은 거죠. 이런 거로 허위의식 같은 거로 가득 찬 이런 신화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다. 그 결정적으로는 그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단테의 신곡을 논하거든요. 근데 단테의 신곡의 특히 이제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편에 약간 좀 되게 고생을 당하는 아랍 사람들이 등장해요. 마호메트도 그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아베로스, 이븐 시나 이 대학자들 나오는데 이교도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도들이 아니니까. 훌륭하나 굉장히 끔찍한 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편견에 의한 우주의 구성인 거죠. 그 우주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어떤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느님이 지배하는 이 모든 우주에서 이 이슬람 교도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편견이죠. 근데 그 반테의 신곡도 그런 점에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그 시각으로 보면 역시 그 편견을 제공한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의 역사를 이제 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중세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근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 책의 구성이 또 공교롭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그 오리엔탈리즘의 흐름을 이제 보여줘서 약간은 역사 서술 같기도 한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역사서라고 해도 좋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제 그 시차를 막 넘나들면서 그때그때 그 현대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이런다. 그래서 어떤 점으로 보면 되게 문학 비평 같기도 하고 연구서, 학술서 같기도 하고 역사서 같기도 하고 또 굉장한 또 정치 비평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5가지의 요소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이 되는 책입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을 띠는 책이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그런 약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어렵다고도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책인데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그 명성에 비해서는 이제 널리 읽히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좀 지금 좀 같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뜯어읽고 천천히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까지 어쨌든 얘기가 지금 왔습니다. 단테의 신곡까지 왔는데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프랑스에서 또 영국에서 중세 기독교 문명이 이제 흔들리죠. 어떤 걸로 흔들리는지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독일로부터 시작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 이제 이른바 프로테스탄트라는 흐름이 생긴 거죠. 신교 이게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종교개혁인데 아시는 일은 이제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교 신교가 나뉘고 신앙 하느님을 믿는 태도도 이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더 하나 얘기를 포함하는 뉴턴과 데카르트의 과학혁명, 갈릴레오, 케플러, 그 위에 코페르니쿠스. 그러니까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과 종교개혁, 르네상스라는 이제 3가지 요소가 전 유럽에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기독교로 일원화됐던 유럽이 이제 점점 저변으로부터 흔들리게 되죠. 가치관이라든가 인식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일종의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런 혁명 과정에서도 동양에 대한 편견만큼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유럽의 근대적인 물결 속에서 3가지 이제 혁명들이
일어난 정치적인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일단 조금 굉장히 이른 시기에 청교도혁명 일어났죠. 약간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라기보다도 귀족과 시민계급의 타협에서 약간은 피가 덜 흘려진 혁명이 있었고요. 미국에 이제 혁명,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무력 일종의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근대사회로 나오게 되고요. 제일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있었던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프랑스에서는 정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죠. 굉장한 하층 계급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귀족 계급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들을 이제 처단하고 기요틴이라고 하죠. 참수대에서 굉장히 이제 위혈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근데 혁명 이후에 혁명 정신을 가진 군인 하나가 이 정도 혁명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혁명을 더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전 유럽에 혁명 전쟁을 벌이거든요. 혁명 전쟁을 벌이고 근데 이제 점차 권력이 나폴레옹과 자기 부하들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권력을 이제 지속시키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황제를 칭하게 되죠. 이러면서 대관식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일종의 이거는 혁명을 한다고 했으면서 사실은 자기 권력을 강화한 일종의 반혁명이 되는 거죠. 황제라는 거는 근대시민혁명의 입장에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반동이죠. 그러니까 진행되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이 반혁명을 하게 되고 아무튼 나폴레옹이 엄청난 힘을 이제 갖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좀 프랑스가 제국화되면서 인근 국가들 특히 영국하고의 이제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러시아 쪽도 이제 정벌을 하러 막 가기도 하고 당연히 아래쪽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침략하게 되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사건이 오리엔탈리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3장의 사업이라는 챕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한 이집트 침략 자세하게 이제 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프랑스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동양 원정을 이제 가게 된 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유명한 빅토르 유고가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보면 나일 강변에서 나는 다시 그를 만난다. 벌써 소름 끼치죠. 이집트는 그의 새벽 빛과 함께 빛난다. 그의 제국은 동양에 떠오른다. 위협에 충만한 정복자, 열광자. 놀랍게도 그는 경유의 나라를 놀라게 한다. 나이든 주장들은 젊고 현명한 장군을 숭배한다. 사람들은 그의 신기한 군대를 두려워한다. 장엄하게 그는 유목민 앞에 나타난다. 마치 서양의 마호메처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랍 쪽에 가서 마호메처럼 아랍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 이게 되게 묘한 표현인데요. 조금 넘어가서 뒤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앙투안 장그로라는 화가의 자파의 패스트 황제를 방문한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로라는 사람이 종군 화가입니다. 이집트 원정 때 같이 따라간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전쟁 장면이나 어떤 일화를 그림으로 그랬는데 이 그림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뭐 5m라고 그러던가요? 가로세로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정 가운데에 빨간 모자 쓴 게 나폴레옹이고 그 오른편에 그 저기 나체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나체로 서 있는 사람들이나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 페스트에 걸린 환자들인데 나폴레옹이 그 페스트 환자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벤트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쇼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저기 품성이 온화하고 가난한 사람들, 저 동양 사람들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기가 이집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스러울 정도로 그 거룩한 그런 지도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그림이나 빅토르 위고의 시를 보면 그 나폴레옹은 굉장히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 지략가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나폴레옹이 좀 독특한 게 그 군사적 침략을 하면서 또 하나를 뭘 하냐면은 이집트지라는 거를 만들게 해요. 그 우리나라도 지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군단이나 시에서 서울시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알려주는 어떤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거죠. 뭐 보은군지, 뭐 청양군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밑에 보시면 이집트 점령과 거의 동시에 그 이집트 협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그 현지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지 조사하면서 말을 듣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일체를 다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몇 권짜리 그 이집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프로젝트라는 거죠. 정복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떤 타국을 대규모로 착취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 속에서 기록된 거죠. 이게 정복지에 대한 모든 정복하려는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 완전한 지식체계로 갖춰놓고 정복하게 되는 거죠. 통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식민지 정복의 그 노하우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그걸 시작한 거죠. 일본이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를 36년간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들이 이런 걸 배워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1800년대 이미 중반부터 계속 모으거든요. 그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그 정한론, 조선을 이제 정벌해야 된다는 게 뜨면서 지식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건너와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조선에 대한 파악을 딱 해놓고 군사적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식은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 첫 모습을 이제 나폴레옹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이런 사업을 평가한 그 프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빠져있지만 프리에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죠. 프리에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지에 그 성문을 쓰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동양에 굉장히 유럽이라는 좋은 본보기를 동양에 이제 이식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주민, 이집트의 생활 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완성된 문명이 가져다주는 모든 은혜를 그 주민에게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역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리에나 나폴레옹의 이런 말들이 이제 좀 나폴레옹의 이런 이집트지를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부분을 에드워드 사이드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 때는 오리엔트, 동양에 대해서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집트 점령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에 대해서 유럽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지역을 현재의 야만 상태 속에서 구출하고 그것에 그 지역의 과거의 고전적 위대함을 회복시킨다. 명분이죠. 자신들은 침략을 하지만 그 근대사상의 방식을 통해서 동양을 교육한다, 가르친다. 그 동양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에서 얻은 빛나는 지식에 근거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중속적인 위치에 두거나 그 힘의 행사를 자제한다. 근데 그 무력이 받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양의 정식화, 기록 속의 위치나 제국적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유럽의 구성물로서 그 필연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것에 대해 필요한 형태, 아이덴티티, 정의를 동양에 부여한다. 그리고 식민지 소유기관에 수집된 모든 지식을 근대적 학문에 공헌했다 이런 명목으로 위신을 부여를 시켜주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대한 정보를 학문 체계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 이제 대우를 엄청나게 해주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려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텍스트를 변명하는 경우에만 그 현지인들을 상담의 상대로 대우한다. 이제 요거는 좀 노골적으로 이제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동양의 역사, 시간, 지리를 거의 마음 먹은 대로 지배하는 유럽인이라고 느끼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 영역이 설정이 되고 새로운 학문 분야가 확립되고 또 시야의 내부 그리고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분할하고 배치하고 도식화하고 도표화하고 세균화하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관찰 가능한 모든 세부로부터 하나의 일반론을 만들어내고 그 일반론으로부터 동양적인 성질, 기질, 심성, 습관, 유형 이런 법칙을 만드는 그리고 살아있는 현실을 텍스트의 소재로 전환시킨다. 텍스트가 훨씬 중요한 거죠. 텍스트는 동양에 대한 편견의 결집체고 그것만이 동양이라고 유럽인들이 생각하니까요. 살아있는 현실 필요 없다는 거죠. 동양에는 우리의 힘에 저항하는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현실을 점유한다 또는 수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부분으로 갈수록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을 통해서 유럽에 어떤 생각들이 퍼지냐면 이제 동양은 무서워할 게 별로 없다. 만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약간 트라우마가 고대나 중세 때 있었죠. 그 페르시아도 무서웠었고 또 훈족이니 이 아시아 쪽에 몽고족들 그죠. 원나라가 또 유럽을 되게 무섭게 했잖아요. 그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유럽이 동양에 대해서 더 마음껏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 그게 이제 중세에서 유럽의 근대로의 유행 과정에서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이 막연한 약간 심정적인 오리엔탈리즘에서 되게 이성적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훨씬 오리엔탈리즘이 물리적인 것이 돼서 이른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되는 거죠.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폭력을 정당화하는 맥락이 이제 이성적 오리엔탈리즘이 다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고 싶긴 한데 약간 시간상의 이유로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나폴레옹 원정을 통해서 텍스트적인 자손들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이제 문학가들이 샤토브리안이라든가 라마르틴 동양 기행들이 있고 또 유명한 플로베르의 살람보 이것도 동양 쪽
근동의 어떤 지역의 그 이야기를 그 플루베르가 쓰게 되는데 그거, 그리고 레인이라는 사람의 그 현대 이집트인의 풍속과 습관, 그 리처드 버튼의 메리나와 메카술레 이런 게 있나요? 리처드 버튼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책을 그 편집해서 가져다 준 사람이죠. 아라비안 나이트, 그 페르시아나 아랍 쪽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번역해서 유럽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 리처드 버튼의 아라비안 나이트. 이게 이제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해진 거죠. 근데 이 리처드 버튼도 역시 오리엔탈리스트였던 거죠. 아무튼 그 나폴레옹 원정의 부산물이 이런 텍스트 말고도 중요한 게 이제 과학적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지정학적 프로젝트가 있었다. 근데 하나는 이제 그 아랍 쪽 언어를 이제 세머라고 부르는데 이 세머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르낭이라는 사람의 업적이고, 그리고 그 지정학적으로는 그 페르디낭트 레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20여 년 동안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화시키게 되거든요. 수에즈 운하는 지도를 보면 금방 아시겠는데 그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 아프리카 사이에 그 바다가 레드시 홍해인데 그 홍해와 지중해가 연결되는 그 운하를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레셉스가 하는데 이 3부의 이 끝부분에 이 레셉스의 운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지 않고서도 바로 그 아랍의 심층부까지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연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어떤 침략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자신들의 생각을 쉽게 전파할 수 있고 한마디로 동양을 자신들에게 더 가까이 땡겨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동양 자체의 어떤 지리적 특성 자체도 많이 이제 약화시키게 됩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대충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그 사장 이게 이제 요즘의 그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 저게 미국의 항공모함인데요. 그 굉장히 폭이 넓은 거죠. 깊이가 꽤 있고. 네, 요즘 사진입니다. 그 텍스트 레셉스가 그 운하를 그 개통할 때 그 교황청에서 어떤 그 특사를 보내서 그 막 레셉스 운하를 찬양하는 글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참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썼습니다. 아무튼 그 찬양 일변도고요. 그 제가 그 마치기 전에 이제 그 동양 자체를 이제 그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동양화한다. 그래서 동양화된 동양.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동양이 아니라 진짜 있는 동양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필터로 걸른 동양인데 이런 동양은 정치적인 면에서 주인 노예 관계와 같다. 이러면서 그 안와 악델 말렉이라는 이집트의 이제 정치 사회학자가 그 언급한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더 주제가 나간다면 이제 그 2부와 3부가 남고 그 후기나 이제 소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대 중세를 거쳐서 이제 근대의 두 사건, 그 나폴레옹의 이집트 시리아 정복, 점령 전쟁, 그리고 그 레서스의 그 수에즈 운하 개통,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 자체를 근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었던 것을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를 오리엔탈리즘을 구축하는데 이게 합리적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건 과연 그런 걸까도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오리엔탈리즘 자체는 편견 덩어리인데 그게 합리화된다는 것이 참,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진실을 둔갑하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2부나 3부에 이제 그 과정이, 그러니까 더 심화되는 과정이 되고요. 이게 그 3부에 가서는 영국, 프랑스에서 더 대학자들이 출연해서 더 정교화해지는 겁니다.
훨씬 정교해지고 정말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사장에 가서는 이제 미국의 관료 조직에 오리엔탈리즘이 엄청 팽배해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의 그 중동 정책, 미국의 대외 중동에 관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그 초기 단계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사장의 제가 따옴표로 보면 원주민 정보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동양의 아랍 쪽이죠. 아랍 쪽의 사람이 오리엔탈리스트에게 완전히 흡수가 돼서 스스로가 오리엔탈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쉬운데, 우리나라의 지식인이 일본의 내선 일체 사상에 완전히 경도돼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답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떠오르시죠? 이광수. 이 사이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주민 전공들이 있다. 많다. 아랍 지역 출신인데 훨씬 더 서구적인 오리엔탈리스트 같은이 아니라 오리엔탈리스트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 이제 괜찮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클리포드 기어츠, 자크 베르크, 막심 로댕송.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에 물들지 않고 뭔가 정말 동양과 서양이 그런 구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밝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그리고 정말 삶을 삼답게 하고 폭력이 아닌 이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도 이런 책을 써서 갈등을 심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서양인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편견들을 이제 깨야만 전 지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쭉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이 78년에 발간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읽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근데 주 맥락은 좀 잘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세부로 들어가면 너무 지루해 보이고 이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책이 나오고서 상당 기간 동안 편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판이 되게 많았고 비난도 엄청 많았어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사이드가 이 책으로 미국 쪽 오리엔탈리스트들의 공격도 많이 받았고, 또 이 동양 쪽, 아랍 쪽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서지 않는다,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이드는 굴하지 않고 계속 양쪽의 극단과 이제 평생 논쟁을 벌였고, 굉장히 아주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리엔탈리즘의 2부와 3부까지 계속 이어서 하기에는 좀 2시간 남짓된 시간이 시간으로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1부를 조금 나름대로 꼼꼼히 본다는 점에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아무튼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갈 겁니다. 3강에서는 프랑스의 두 지식인과 그리고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또는 예술가들이 특히 이제 극동지역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